그날 새벽 나는 통장을 손에 쥐고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은 아직 캄캄했지요. 통장을 펼치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페이지를 넘기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나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그 돈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때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병상에서 내 손을 꼭 쥐고 말했지요. 여보, 그 사람한테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마. 약속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였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6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그 약속을 잊은 척, 아니, 잊고 싶은 척 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내 이름은 순자입니다. 올해 80이 되었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가 63이던 해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17년이나 흘렀는데도 그 1년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한쪽이 무너지듯 아립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자매처럼 지냈던 사람,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나누었던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가져가던 그 일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분명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후회한 적, 남편이나 아내의 말을 흘려듣고 나서 땅을 친 적, 혹은 그 사람만은 아닐 거야 라고 믿었다가 등을 돌린 그 사람의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한 적.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분명 어느 한 장면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잠시만 차 한 잔 곁에 두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잠시 후 나는 여러분께 내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가장 부끄러운 결정 하나를 털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떻게 내 가족까지 무너뜨렸는지, 그 끝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도 빠짐없이 들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혹시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정말 그러셨을지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내가 영자를 처음 만난 건 23살, 시집 오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영자는 옆집 며느리였지요. 나보다 2살 위였고, 키가 작고 눈이 동그란,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혼이 나서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울고 있던 날, 영자가 담장 너머로 손을 내밀어 떡 한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떡 한 조각이 사람 마음을 그렇게 흔들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김장을 함께 담그고 아이들 돌도 함께 치르고 시부모님 제사상도 서로 도왔지요. 남편들끼리도 친해져서 명절이면 두 집이 한 집처럼 오가곤 했습니다. 영자는 내 비밀을 알았고 나도 영자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자매가 없었지만 자매라고 부르며 살았어요. 시집살이가 힘들 때마다 나는 영자네 부엌에서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영자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는 서로의 시어머니 흉을 보면서 서로의 남편 흉을 보면서 그렇게 청춘을 함께 보냈습니다. 영자가 첫 아이를 잃었을 때도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영자가 친정 어머니를 떠나보냈을 때도 내가 사흘 내내 그 곁을 지켰지요. 영자도 그랬습니다. 내가 둘째 아이를 낳고 산후풍으로 고생할 때 영자가 매일같이 미역국을 끓여다 주었어요.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영자가 빈소에서 사흘밤을 같이 세워주었습니다. 그런 영자였습니다. 그런 영자가 변할 거라고는 정말이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둘이 함께 다닌 곳도 참 많았어요. 봄이면 산에 나물 캐러 다니고 여름이면 해수욕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요. 가을엔 단풍 구경 가고 겨울엔 김장 품앗이를 다녔습니다. 한 번은 영자가 나에게 언니, 우리 늙으면 같이 살자. 자식들 다 떠나면 우리 둘이서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짓고 살자 하고 약속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 약속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영자도 분명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의 진심은 시간을 따라 변한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영자와 나는 비밀도 다 나누었어요. 내가 결혼 초에 시아버지께 받은 상처들, 영자가 첫 아이를 잃고 한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일, 영자네 남편이 한때 다른 여자와 잠시 한눈을 팔았던 사건,
내가 둘째를 낳고 산후풍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일들. 그런 비밀들을 우리는 서로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도 못한 말들을 우리는 서로에게 했어요. 그게 우리 사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 비밀들이 나중에 어떻게 칼이 되어 돌아올지는 그때 몰랐던 거예요. 그러던 영자네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내가 50살을 넘기던 무렵이었습니다. 영자의 남편이 사업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를 만회하려고 또 다른 사업에 손을 댑니다. 그러다 또 실패하지요. 영자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식당, 그 다음엔 건설업, 그 다음엔 무슨 무역회사, 이름만 거창했지. 결국은 빚만 늘어갔습니다. 영자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웃음이 줄고, 말수가 줄고, 가끔 우리 집에 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 가곤 했지요. 나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김치도 한 통씩 더 담아주고, 반찬도 나눠주고, 가끔은 봉투에 10만 원씩 넣어 슬쩍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처음엔 한사코 사양했지만 결국은 받아갔어요. 사람이 정말 어려워지면 자존심도 잠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나는 영자가 그러는 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우리 영자,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영자가 이렇게 봉투 하나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게요. 남편은 그때부터 영자를 경계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눈이 변했어. 사람이 막다른데 몰리면 가까운 사람부터 쳐다보는 법이야. 조심해. 나는 남편의 말이 야박하다고 생각했지요. 사람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챙겨줘야지.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더 말하지 않고 그저 한숨만 길게 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한숨이 내가 평생 들은 가장 정확한 경고였습니다. 내 남편이라는 사람은요, 평생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화도 잘 내지 않고 큰 소리도 잘 내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영자에 대해서만큼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심해. 정말 조심해. 나는 그게 이상했어요. 왜 영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단호한지. 한 번은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영자한테 무슨 안 좋은 감정이라도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야. 그저 사람을 좀 아는 것뿐이야. 사람을 안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사람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의 좋은 면이 아니라 약한 면을 본다는 뜻이라는 걸요. 남편은 내가 62이 되던 해 봄에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침이 잦다 했더니 2달 만에 입원, 다시 2달 만에 호스피스 병동이었지요. 사람의 한 생애가 그렇게 빨리 저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떠나기 사흘 전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죽으면 영자가 찾아올 거야. 분명히 찾아와. 그때 절대 돈 빌려주지 마. 약속해. 나는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왜 하필 영자 이야기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뒤 정말로 떠났지요.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모두 마쳤을 때 영자는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밥을 먹어주고 빈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울까 봐 며칠씩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나는 영자가 고마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영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남편의 말은 그때 이미 내 기억의 한 구석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슬픔에 잠기면 가장 가까이 있는 손을 잡는 법이거든요. 그게 어떤 손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장례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영자를 우리 집에 자주 불렀습니다. 빈집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남편이 평생 앉아있던 마루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걸 보는 게 정말이지 견디기 힘들었어요. 영자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왔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늦으면 자고 가기도 했지요. 영자의 남편은 어디 지방에 일이 있어 자주 집을 비운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의심하는 능력도 같이 무뎌지는 법이거든요.
영자는 그 시기에 나에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내가 우울증이 와서 며칠씩 방에서 나오지 못할 때 영자가 죽을 끓여 떠먹여 주었습니다. 내가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지 못해 한참을 울고 있을 때 영자가 함께 옷을 개어 주었어요. 그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 영자가 마치 한 가족 같았지요. 어느 날은 영자가 자기 손목에 차고 있던 가락지를 빼서 나에게 주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언니, 내가 줄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라도 받아. 나는 한사코 거절했지요. 영자의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 영자였습니다. 그런 영자가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이 떠나고 반년이 지났을 무렵 영자가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우리 집 마루에 앉아 감을 깎고 있는데 영자가 슬쩍 운을 띄우더군요. 언니, 내가 요즘 잠을 통 못 자.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어요. 자기 남편이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그런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나는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빌려주지 마. 하지만 영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이런 부탁이 얼마나 염치 없는지 안다고, 평생 갚을 자신이 있다고, 단 2달만 빌려달라고 했지요. 2달이면 자금이 회수된다고, 이자도 두둑이 챙겨주겠다고.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물었어요. 이번에 무슨 사업이야? 영자는 무역업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한국에 파는 일이라고요.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나가는 일이라 잠깐 자금이 막혔을 뿐이라고 했어요. 2달만 지나면 큰 결제가 들어오면 그때 다 갚을 수 있다고요. 나는 그 설명이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너무 간절히 매달리니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영자는 그날 우리 집 마루에 앉아서 3시간을 울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자식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3시간을 울면 듣는 사람 마음도 무너집니다. 나도 같이 울었어요. 영자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지요. 그러다 결국 영자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얼마면 되겠어? 영자가 부른 액수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내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이 있었지요. 남편이 보험으로 남겨준 돈, 작은 가게를 정리하고 나온 돈, 그리고 내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까지 합치면 한 1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나는 3천이면 큰 돈이지만 못 빌려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자가 2달이라고 했으니까 2달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나는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영자에게 건넸습니다. 차용증도 받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한 사이에 그런 종이 한 장이 무슨 필요냐 싶었거든요. 은행 직원이 그때 한번 물었어요. 할머니, 이 큰 돈을 다 찾으시려는 이유가 있으세요? 나는 친구에게 잠시 빌려준다고 했지요. 직원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차용증이라도 받으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친한 사이일수록 더 그렇다고요. 나는 웃었어요. 우리 사이는 차용증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표정은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사람들이 늘 보아오던 풍경이었던 거지요.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도 받지 않고 그렇게 돈을 잃는 사람을요. 돈을 찾아 영자네 집에 갔을 때 영자는 나를 끌어안고 또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영자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것,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 콧노래를 흥얼거린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콧노래였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영자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나는 먼저 묻기가 미안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2달이 지나도록 영자가 연락 한 통 없다는 사실이 처음엔 그저 일이 바빠서겠지 하는 정도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어요.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2~3번씩 우리 집에 들르던 영자였거든요. 한 달이 넘도록 얼굴 한번 보이지 않는다는 건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서요. 사람 사이에 돈이 끼면 작은 일도 큰 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가 우리 집에 들렀어요. 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 하나를 들고요. 언니,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자금 회수가 좀 늦어지네. 한 달만 더 기다려줘.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친구끼리 무슨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천천히 갚으라고 했지요.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날 영자가 가져온 케이크는 작은 조각 케이크였어요. 두 사람이 먹기에도 작은. 영자는 그 케이크를 식탁에 놓더니 자기는 입맛이 없다며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나도 결국 한 입도 먹지 못했어요. 케이크는 그날 밤늦게까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결국 다음 날 아침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언가가 어딘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요. 하지만 나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나는 영자가 곧 갚을 거라는 것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영자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마루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내가 뭘 했어 하고 말할 것 같아서요. 그 사진을 보지 않으려고 나는 그날 마루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우습지요. 사진은 사진일 뿐인데 그 사진의 시선이 그렇게 무거울 줄이야. 죄책감이라는 건 죽은 사람의 사진 한 장도 그렇게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5달이 지났을 때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지요. 언니, 잠깐 우리 집에 와줄 수 있어? 나는 그날 저녁 영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영자네 집은 평소와 달랐어요. 응접실에 늘 있던 비싼 도자기 화병이 사라져 있었고 안방의 벽에 걸려 있던 큰 그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그것들에 대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나도 묻지 않았지요. 사람의 집이 비어가고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가구는 그대로인데 그 집의 공기가 비어가고 있더라고요. 6달이 지났을 때 영자는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언니, 이번에 사업이 막바지인데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정말 마지막이야. 그동안 빌린 거랑 합쳐서 한꺼번에 갚을게. 이번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망설였어요. 그런데 영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고 울었어요. 언니, 나 이거 못 받으면 죽어. 우리 식구 다 죽어. 그때 영자가 한 말 중에 하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언니가 안 도와주면 나는 정말 갈 데가 없어. 우리 영감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언니가 안 도와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언니, 40년이야. 우리 40년인데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믿어줘. 40년. 그 말이 내 가슴을 가장 크게 때렸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 사이에 그렇게 무거운 무게가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영자는 그 시간의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단어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미 3천을 빌려준 마당에 5천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그 3천도 못 받을 것 같다는 계산이 들었어요. 내 머릿속에는 그 두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영자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5천만 원을 찾았고 영자에게 건넸어요. 그날 저녁 나는 통장을 보고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잔고가 절반 아래로 내려가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두 번째로 돈을 찾던 그날 직원이 또 나를 알아봤어요.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직원은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돈을 세고 봉투에 담아주었지요. 그런데 봉투를 건네줄 때 그 직원이 나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는 그런 눈빛으로요. 나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그 눈빛이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은 가끔 모르는 척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날 내가 그랬습니다. 영자네 집에 두 번째 돈을 가지고 갔을 때 영자는 첫 번째 때처럼 나를 끌어안지 않았어요. 그저 봉투를 받고 언니 고마워 한마디만 했지요. 그리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영자가 차를 내어주겠다고 부엌으로 갔는데 나는 그 잠깐 사이에 응접실을 둘러봤습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소파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작은 매트 하나가 깔려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에 대해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다는 건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나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한 번도 갚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명절에 한 번. 내가 먼저 전화를 걸면 영자는 늘 바쁘다고 했어요. 언니, 내가 다음 주에 갈게. 그 다음 주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 해 동안 나는 영자네 집에 3번 찾아갔어요. 처음 2번은 영자가 집에 있다고 했고 차도 내어줬어요. 그런데 돈 이야기만 나오면 영자는 화제를 돌렸지요. 언니, 우리 그런 이야기 좀 나중에 해. 머리가 너무 아파. 3번째 갔을 때는 영자가 집에 없다고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영자가 아예 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내 그림자를 보고도 모르는 척 지나가는 그 순간이요. 한 번은 동네 길에서 우연히 영자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시장 근처였지요. 영자가 멀리서 나를 발견하더니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원래 T T E N T E N T E N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지요. 40년 친구가 나를 피해 골목으로 사라지는 모습. 그 장면이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장면 중 하나로 남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처음으로 영자에 대한 미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보다는 서운함에 가까웠지만 어쨌든 처음으로요. 그 무렵부터 잠이 잘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곤 했습니다. 통장을 펴보고 다시 덮고 또 펴보고 그 행동을 몇 번씩이나 반복했어요. 잔고가 줄어든 건 아니었는데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마음속에서 이미 그 돈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에요. 나는 그 순간을 매일 밤 통장을 보면서 미루고 있었던 거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다니던 작은 산책로가 있었어요. 우리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길이지요. 그 무렵 나는 매일 저녁 그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을 때는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던 그 길이 혼자 걸으니 끝없이 멀어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 길을 걸으면서 자주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당신 말을 안 들었을까?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요. 들릴 리도 없었고요. 그래도 나는 매일 그 길에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게 그 시기 내가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잠시만 더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내가 어떻게 영자를 다시 만났는지, 그날 영자가 어떤 얼굴이었는지,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잠시 후에 빠짐없이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라면 무릎 꿇고 우는 친구에게 2번째로도 돈을 빌려주셨을까요? 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영자가 사라진 건 내가 64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집 전화도 휴대폰도. 나는 영자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40년을 드나들던 그 집, 마당에 감나무까지 다 아는 그 집이었지요. 그런데 대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옆집 할머니가 마침 지나가다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모르는구나. 영자네, 한 달 전에 야반도주 했어. 야반도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나를 부축해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요. 그리고 말해 주었습니다. 영자의 남편이 빚을 여기저기서 졌다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이웃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게 한두 푼이 아니라고 영자도 그 일에 깊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영자가 빌려간 돈은 사업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사채 이자를 메우려고 빌려간 돈이었어요. 옆집 할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들려주었습니다. 영자네 부부가 야반도주를 하기 일주일 전쯤부터 영자네 집에 험상곰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다고요. 큰 소리도 자주 났고 한 번은 영자가 마당에서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힌 채로 사정사정 비는 모습도 보았다고 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신고를 해줄까 물었더니 영자가 한사코 사양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다 우리 집 일이에요. 영자는 늘 그렇게 말했다고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영자가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이해는 되었지만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다른 거니까요. 내가 빌려준 8천만 원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옆집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영자는 우리 동네에서만 적어도 5집에서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1,000만 원, 어떤 집에서는 2천만 원, 어떤 집에서는 5천만 원, 다 합치면 1억은 좋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차용증 없이 빌려줬다고 했지요. 영자는 정확히 같은 수법을 우리 모두에게 썼던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영자에게 배신당한 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흔한 수법에 당했다는 사실이 더 부끄러웠어요.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참 별것 아니더라고요. 옆집 할머니는 나에게 물 한 잔을 주면서 자기도 영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다고 털어놓았어요. 순자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같은 처지야.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더 슬펐어요. 영자가 우리 동네 사람들을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등쳐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을요. 영자에게는 우리가 그저 빌려 쓸 수 있는 지갑이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람을 사물로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친구가 배신자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옆집 할머니네 집에서 나와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날따라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요. 평소 같으면 5분도 안 걸릴 그 길이 그날은 1시간은 걸린 것 같았어요.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고 자꾸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지나가며 인사를 했지만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누구의 얼굴도 똑바로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 누가 또 영자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그게 누구일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요, 사람을 그렇게 작아지게 만들어요.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을 자기 동네 한복판에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마루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고, 나는 그 사진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을 때는 사과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나는 영자와 함께한 40년을 머릿속에서 다시 되감았어요. 영자가 나에게 잘해준 모든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기억들이 다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그 김장, 그 미역국, 그 시어머니 빈소에서의 사흘밤, 그게 다 진짜였을까? 아니면 영자는 처음부터 나를 언젠가 이용하려고 그렇게 잘해준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40년의 우정도 한순간에 거짓처럼 보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배신은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좋은 기억까지 다 가져가거든요. 그 다음날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그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와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대로 효자였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요. 영자에게 빌려준 돈 이야기, 영자가 사라진 이야기,
그리고 남편이 떠나기 전에 했던 경고까지.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그 침묵이 나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1분, 2분, 3분. 정말 한참 동안 아들은 숨소리만 들려주었어요. 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아들이 화를 참고 있다는 걸 알았지요.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화를 잘 내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화가 나면 그저 침묵하는 아이였어요. 그 긴 침묵이 어떤 호통보다도 무서웠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어요. 그리고 1시간 뒤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차로 2시간 거리를 1시간 만에 달려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요. 마루에 셋이 둘러 앉았는데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정확히 얼마예요? 나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8천만 원이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고요. 어머니,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아세요?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모으신 돈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맺지 못한 그 말이 나에게는 매보다 아팠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며느리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잘 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며느리가 우는 걸 보고 나는 정말 큰 잘못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는 이유를 나는 그때 다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며느리는 그때 둘째를 가지려고 계획 중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 받은 보너스가 있었고 그 돈을 시부모님께 보태드리거나 아니면 둘째 산후조리에 쓰려고 따로 모아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보너스보다 훨씬 큰 돈을 그렇게 잃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요. 며느리는 자기 자신이 못나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남편이 평생 효자였던 자기 남편이 받게 될 충격을 보면서 울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남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한참을 울다가 나왔을 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나에게 한마디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님, 저녁은 드셔야 해요. 제가 뭐라도 좀 차릴게요 하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그 자리에서 화 한 번 내지 않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시어머니의 저녁을 챙기는 며느리를 보면서 나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차라리 며느리가 한마디라도 따졌으면 나는 덜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며느리의 그 침묵이 어떤 호통보다도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저녁을 그날 나는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어요. 음식을 보면 자꾸 영자가 떠올랐거든요. 영자와 40년 동안 함께 먹은 그 수많은 밥상들이요.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나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야 해요. 차용증도 없고 친구 사이라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어요. 거기서 진술을 했고 서류를 작성했지요. 경찰관은 친절했지만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았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회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경찰관은 한참을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기도 부모님이 비슷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잘 안다고요. 민사로 가셔도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야반도주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모든 재산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경찰관의 그 말이 마지막 희망까지 잘라내는 가위 같았어요. 아들은 그래도 끝까지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변호사도 만나러 갔고 신용정보회사에도 의뢰를 해보았어요. 결과는 다 똑같았습니다. 영자네 부부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들처럼 흔적 하나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던 그날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사무실은 작고 단정했고 변호사는 안경을 쓴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그분이 우리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하셔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다른 일에 쓰시는 게 나아요. 아들은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변호사는 우리 아들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지요. 효자시네요. 그런데 효심으로 해결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날 가장 무거운 말이었어요. 효심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게 어른의 세계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만 잡고 있었지요. 라디오에서는 낡은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노래가 어찌나 슬프던지 나는 차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족과 한 차에 타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을 때예요. 그게 진짜 외로움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들과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 내려오던 걸 두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명절에는 왔어요. 그래도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지요. 며느리는 나를 보면 인사는 했지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어른들의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예전처럼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안기지 않았어요. 가족이 멀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어요. 며느리는 나를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 어딘가에 분명히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와서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를 깨뜨린 적이 있어요. 평소 같으면 죄송해요, 어머님 하고 미안해했을 며느리가 그날은 그릇을 치우면서 한마디만 했어요. 아유, 손이 미끄러워서. 그 말투에서 나는 며느리가 나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동시에 약간은 나를 견디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이 견디는 사이가 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희 아이 둘째가 곧 학교 들어가는데 학원비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그 돈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돈을 노리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 며느리도 아마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그날 나는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남은 돈은 2천만 원 남짓이었어요. 그 중에서 1천만 원을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로 고맙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더 짙었어요. 며느리에게 1천만 원을 보내고 난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64세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마침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는 일이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지요. 적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무언가를 벌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그분들과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 시기에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다른 사람으로만 그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횡단보도 일을 하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아침이었지요. 어떤 작은 여자아이가 우산도 없이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우산을 그 아이에게 씌워주면서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아이는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는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그 시기에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은 거였어요. 사람이 잃은 것만 생각하면 한없이 무너지지만 작은 것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 횡단보도 일을 같이 하던 어르신들 중에 박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보다 2살이 많은 분이었지요. 그분은 자기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어요. 평생 가까이 지내던 동서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동서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간 일이었지요. 박할머니는 그 후로 동서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요. 박할머니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런 사람은 어차피 돌아오지 않아. 그 사람 생각 잠시만 더 하고 그 다음엔 잊어. 잊어버리는 게 너 살리는 길이야. 그 말이 그때는 잘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박할머니의 말이 진리였습니다. 사람은 잊을 줄 알아야 살 수 있더라고요. 다 기억하면 그 무게에 자기가 짓눌려요. 그 시기에 나는 가끔, 정말 가끔,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살기 싫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뜻이었지요.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죄책감, 가족과 멀어진 외로움, 40년 친구를 잃은 슬픔,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건 작은 일들이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인사하는 아이들의 미소, 박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가끔 손주가 보내오는 전화 한 통, 그런 작은 것들이 나를 살렸어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작은 것에 살고 작은 것에 죽는 존재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그 후로 한동안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꿈에 나왔어요. 무릎을 꿇고 우는 영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웃는 영자, 야반도주한 그 빈집의 영자. 어떤 날은 영자가 내 손을 잡고 언니 미안해 하고 사라지는 꿈도 꾸었지요. 잠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나는 영자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워해야 마땅한데 미워지지가 않았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미움으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쯤에서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친구를 미워하셨을까요? 아니면 나처럼 미워하지 못하셨을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내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사람 마음이 다 같지 않다는 걸 나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알게 되었거든요. 잠시 후 영자를 다시 만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들었답니다. 영자를 다시 만난 건 일이 있고 나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시장에 가는 길이었어요. 김장물을 사러 가던 길이었지요. 그런데 시장 입구의 작은 분식집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순자야. 그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를 40년 동안 들어왔으니까요. 1000명 속에서도 알아챌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영자가 분식집 안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휘젓고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머리도 반쯤 희게 변해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사람이 그렇게 늙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자도 나를 보고 멈춰 섰지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영자였습니다. 영자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 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내 앞에 섰지요. 가까이서 보니 영자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광대 쪽에 검푸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차마 그것에 대해 묻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먼저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얼마나 작던지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발소리에 묻혀버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의외의 말이 내 입에서 나왔어요. 밥은 먹었니? 그 말이 어떻게 내 입에서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40년 친구를 잃고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가족과의 사이까지 멀어진 내가 그 사람에게 밥은 먹었니라고 묻고 있더라고요. 영자가 그 말을 듣고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 한복판에서요. 영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서 영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영자가 진정되자 우리는 그 분식집 한 구석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가 떡볶이 한 접시를 내왔지만 나는 손도 대지 못했어요. 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1년이라는 거리도 있었지요. 영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의 남편은 결국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그래서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멀리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영자네 식구는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했다고요. 영자의 큰아들은 군대에 갔고 작은 딸은 외할머니 댁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영자와 남편만 둘이 남아서 떠돌이 생활을 했지요. 그러다 영자가 어찌어찌 이 분식집에 자리를 잡았고 남편은 다른 도시에서 막노동을 한다고 했어요. 멍 자국에 대해서는 영자가 말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그날
자기가 빌려간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말했지요. 그 돈이 사업 자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채 이자를 갚으려고 빌린 돈이었다는 걸요. 2달 안에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영자의 착각이었다고 했어요. 사채라는 게 한 번 손을 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였대요. 이자를 갚으려고 또 빌리고 그 이자를 갚으려고 또 빌리고 그렇게 점점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였다고요. 영자는 그 말을 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언니, 나도 정말 갚으려고 했어. 정말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때부터는 그저 도망갈 생각밖에 안 났어. 나도 내가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일 줄은 몰랐어. 영자는 또 자기가 나에게 처음 무릎을 꿇었을 때 사실은 2번째 돈을 빌릴 작정이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한 번에 큰 돈을 빌리면 의심받을까봐 일부러 2번에 나누어서 빌리려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사채업자가 영자에게 가르쳐준 수법이었다고 했지요. 영자는 그 말을 하면서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계산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걸. 그것도 40년 친구에게요. 그 사실이 나를 한 번 더 무너뜨렸습니다. 영자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야반도주를 하던 그 새벽에 영자가 우리 집 앞에 한 번 와봤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요. 그런데 차마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대요. 1시간 동안 우리 집 앞 가로등 아래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 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를 한참 바라봤다고도 했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어딘가가 또 무너졌습니다. 영자도 사람이었구나. 영자도 양심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런데 그 양심이 무릎을 꿇고 돈을 빌릴 만큼은 강하지 않았던 거지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참 약한 것이더라고요. 영자는 자기 남편 이야기도 했어요. 자기 남편이 사채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게 사실은 10년도 더 된 일이었다고요. 영자는 그걸 한참 동안 모르고 있었대요. 자기가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빚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가 되어 있었다고요. 영자는 처음엔 친정에서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엔 자기 폐물을 팔았고, 그 다음엔 보험을 깼고, 그 다음엔 집을 담보로 잡혔고, 그 다음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나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서 2번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람은 누구였냐고 묻지 않았어요.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영자는 그 분식집 의자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다 풀어놓았어요. 듣는 내내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지요. 40년 친구의 마지막 고백을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영자는 자기 손목에 차고 있던 가락지 하나를 빼서 내 앞에 놓았어요. 언니, 이거라도 받아줘. 내가 시집을 때 친정엄마가 해주신 거야. 이거밖에 줄 게 없어. 정말 갚을게. 죽기 전에 꼭 갚을게. 나는 그 가락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영자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건 너 어머니가 너 주신 거잖아. 이건 안 돼. 영자는 그 가락지를 받고 또 울었습니다. 나는 영자를 두고 가게를 나왔어요. 시장 입구를 빠져나오면서 김장물을 사는 것도 잊어버렸지요. 집에 와서야 빈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영자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자에게 밥은 먹었니? 라고 물은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나는 그렇게 모진 사람이 못 되었던 거예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날 밤 내내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영자를 두어 번 더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얼굴이라도 보려고 갔어요. 2번째 갔을 때는 김치 한 통을 들고 갔지요. 영자는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김치 한 통을 받아든 영자가 어찌나 미안해 하던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더 힘들었어요. 영자는 그 김치 한 통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를 거라고 했어요. 40년 친구가 자기에게 김치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사치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영자가 영영 나에게 돈을 갚지 못하리라는 걸 그제야 받아들였습니다. 3번째 갔을 때 영자네 분식집은 문이 닫혀 있었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영자가 며칠 전에 또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거기까지 찾아왔다고요. 그 후로 나는 영자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영영 보지 못했어요.
영자가 떠난 그 분식집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40년이라는 우정이, 1년이라는 배신이, 그리고 한 번의 재회가 그렇게 셔터 한 장 뒤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나는 그날 그 셔터 앞에서 처음으로 영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디서든 살아만 있어 달라고. 그게 내가 40년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여보, 나는 영자가 미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영정 사진 속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늘 그렇듯 빙긋이 웃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 미소를 보면서 나는 남편이 나를 용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많이 변했어요.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어요.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도 아닌 딱 그만큼의 거리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거리라는 걸 나는 64세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어쩌면 그게 영자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일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배운 선물이지요. 가족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 한두 해는 나와 조금 거리를 두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며느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둘째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우리 집에 며칠 머물렀습니다. 어머님, 둘째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나는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르는 척 손주랑 놀아주었고요. 우리 며느리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깊은데 표현을 잘 안 할 뿐이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과 멀어진 분이 계신가요? 자식과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분, 며느리나 사위와 어색해진 분, 형제 자매와 등을 진 분. 잠시 후에 내가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했던 가장 작은 일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작은 일이었는데 그게 모든 걸 바꾸어 놓았답니다. 내가 한 가장 작은 일은 사과였어요. 아주 단순한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해 추석, 가족이 다 모였을 때 나는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했어요. 얘야, 내가 그때 너에게 정말 미안했다. 너 마음 많이 상하게 했지. 내가 어른인데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그 한마디에 10년 동안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벽 하나가 무너졌어요. 사과는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말이라는 걸 나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사과했어요. 늦었지만요. 네 아버지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받았어야 할 유산을 내가 다 날려버려서 미안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울지 않는 아이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내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사과해야 하는 거예요. 아들의 그 말이 또 얼마나 따뜻하던지. 나는 아들이 정말 다 컸구나. 내 아들이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여든이 되었습니다. 영자를 본지 18년이 흘렀어요. 영자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가끔 궁금합니다. 가끔은 시장 근처를 지날 때마다 두리번거리기도 해요. 혹시 그 분식집 앞을 다시 지나가게 되면 거기 영자가 서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영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자가 빌려간 그 8천만 원도 끝내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나는 그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일이지요. 평생 모은 돈을 잃었는데, 40년 친구를 잃었는데, 가족과의 사이까지 멀어졌었는데, 그 일을 통해 내가 배운 것들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 사람과 거리를 두는 법, 사과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 법.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그것들을 영영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비싼 수업료였지만 그래도 그건 내 인생의 진짜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분명
인생에서 잃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잃은 것에만 매달려 살면 남은 인생도 잃게 됩니다. 잃은 것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걸 찾아야 해요. 영자가 나에게서 가져간 건 돈이지만 나에게 남긴 건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였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한 말을 나는 가끔 떠올립니다. 여보,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야.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 해. 그때는 그 말이 야박하게 들렸어요.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면서 어떻게 사느냐고 나는 따졌지요. 지금은 알아요. 의심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걸. 사람을 사랑하되 분별하면서 사랑하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사랑과 분별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걸 남편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영자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자 같은 사람은 아닌가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누군가에게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빚이 돈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영자이고 누군가의 순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뻐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다음 영상도 꼭 보고 가세요. 거기에는 이 이야기보다 더 깊고 더 가슴 아픈 그러면서도 끝내 따뜻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 영상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또 한 번 흔들 거예요. 내 나이 78. 이 늙은이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으면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 이야기를 꺼내고 맙니다. 4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느 날 아침 밥상 앞에서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을 때 나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평생 농담 한마디 할 줄 모르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농담이 5년을 갔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 사람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랑 헤어져 줘. 처음엔 화가 났고, 그 다음엔 울었고, 그 다음엔 무릎을 꿇고 매달렸고, 마지막에는 그냥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나를 그렇게까지 내보내고 싶어 했는지 나는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병수발 12년을 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아 길렀습니다. 그 사람 양복 다림질 한 번 빠뜨린 적 없고 명절에 그 사람 형제들 챙긴다고 내 친정은 10년 가까이 못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나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그저 미안하다, 그냥 헤어져 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결국 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73이라는 나이에 이혼녀라는 이름을 달고 친정 동생 집 작은 방 한 칸으로 들어가던 그날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지 정확히 1년 후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나와 헤어지자고 고집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듣는 순간 40년 동안 마음속에 쌓아온 애정이 단번에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5년 동안 그렇게까지 나를 밀어내려 했던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 이유 없이 버림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은 김순자,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나는 사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위로 오빠 둘, 아래로 여동생 하나. 그 시절 시골 여자아이가 그렇듯 나도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17살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큰오빠가 서울에서 인쇄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인쇄소 옆 골목에 작은 양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양복점 주인집 아들이 바로 훗날 내 남편이 될 박정호 씨였어요. 정호 씨는 그때 22 군대를 막 다녀온 청년이었고 아버지를 도와 양복점에서 재단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큰오빠 심부름으로 그 양복점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인쇄소 직원들 단체복을 그곳에서 맞추곤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호 씨와 얼굴을 익히게 됐습니다. 정호 씨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손님이 오면 인사만 하고 묵묵히 재단대 앞에 서서 가위질만 했지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면 꼭 한마디씩은 건넸습니다. 순자 씨, 오늘은 머리를 묶었네요. 순자 씨, 그 분홍색 블라우스가 잘 어울려요.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골에서 갓 올라온 17살 소녀에게는 얼마나 큰 떨림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연을 그렇게 천천히 알아갔고 내가 19이 되던 해 가을 정호 씨가 우리 큰오빠를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큰오빠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네 마음이 그렇다면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나는 20살에 박정호 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양복점 2층 작은 방에서 양가 식구들 20명 남짓 모여 조촐하게 치렀어요. 그래도 나는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살림은 시댁에서 시작했어요. 그 시절에는 다들 그랬으니까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둘, 그리고 우리 부부, 좁은 한옥방 2칸짜리 집에 7명이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었어요. 며느리에게 살가운 말씀 한 번 해주신 적 없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나를 깨워 아침상을 차리게 하셨지요. 그래도 나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시집 온 첫 달, 나는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그리웠고 강원도의 그 산골 마을이 그리웠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이 너무도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부엌에서 나를 지켜보셨어요. 내가 밥솥에 쌀을 안치는 손길, 국간을 보는 표정, 시아버지 상을 차리는 순서까지 하나하나 살피셨지요. 어느 날은 내가 물을 너무 두껍게 썰었다고 도마 앞에서 1시간을 가르치셨고 또 어느 날은 시아버지 양말을 너무 헐겁게 개었다고 다시 개라고 하셨어요. 시동생 둘은 또 어땠는지 아세요? 큰 시동생은 그때 20살, 작은 시동생은 17살이었습니다. 둘 다 한창 먹성 좋은 나이라 밥상을 차려놓으면 개 눈 감추듯 비워버렸어요. 나는 늘 마지막에 앉아 식은 반찬에 밥을 비벼 먹곤 했지요. 정호 씨는 그런 나를 안쓰러워했어요. 밤이면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우리 둘이서 살 집 마련하자. 그때까지만 참아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 사람의 따뜻한 손 하나면. 나는 다음 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양복점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2층 살림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늘 실밥이 묻어 있었고 어깨에는 양복천에서 떨어진 먼지가 가득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올라오면 따뜻한 물을 받아 발을 씻겨드리곤 했습니다. 정호 씨의 발은 늘 차가웠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서 있느라 발등이 부어 있는 날도 많았지요. 그 사람은 늘 미안해 했어요. 순자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내 발을 씻겨주냐? 너도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나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당신 발이 차가운 게 더 안쓰러워요. 내 손은 따뜻하니까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정호 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큰 감정 표현은 못하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결혼한 지 2년 만에 첫째 아들 박재현이 태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손자가 태어나자 비로소 나를 며느리로 인정하셨습니다. 순자야, 미역국 한 그릇 더 먹어라. 그 한마디에 나는 산후조리하던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4년 만에 처음 들은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그 후로 3년 뒤 둘째 아들 박재민이 태어났고 우리 가족은 5명이 되었습니다. 시동생들이 차례로 결혼해서 분가하고 시아버지는 둘째 아들 재민이 태어나던 해 봄에 돌아가셨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정호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양복점을 물려받았고 차근차근 가게를 키워나갔어요. 우리는 결혼 15년 만에 양복점 근처에 작은 2층 집을 마련했습니다. 1층은 양복점, 2층은 우리 가족이 사는 살림집, 시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살았지요. 그 집에서 우리 아들 둘은 무럭무럭 자랐고 정호 씨는 동네에서 박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어엿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이면 정호 씨 와이셔츠를 다리고 아들들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노년,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고 나는 그 전부가 좋았습니다. 욕심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큰 탈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 말고는 바랄 게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70이 되시던 해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부터 12년 동안 나는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분 몸을 닦아드리고 죽을 끓여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여드리고 밤이면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렸어요. 정호 씨는 그런 나를 보며 늘 미안해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고생이 많다. 내가 어머니 모시는데 너한테 너무 짐을 지운다. 나는 그때마다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지. 내가 안 모시면 누가 모셔? 시어머니를 모시던 그 12년은 지금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어머니 약을 챙겨드리고 그분이 깨어나시면 죽을 끓여 떠먹여드렸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음식을 잘 받아드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으로 음식을 넘기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죽 한 그릇을 다 드시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입가에서 죽이 흘러내리면 수건으로 천천히 닦아드리고 다시 한 숟가락을 떠넣어 드렸지요. 그분이 사례라도 들리시면 등을 가만히 두드려드리며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차 말씀을 잃어가셨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한두 마디 짧은 말씀이라도 하셨는데 5년이 지나자 응, 아니 같은 짧은 대답조차 어려워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눈빛만 보고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채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눈을 깜빡이시면 물을 달라는 뜻이었고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시면 자세를 바꿔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분과 나 사이에는 우리 둘만 아는 언어가 생긴 셈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가끔 우리 집에 들렀다가 시어머니의 상태를 보고는 깜짝 놀라곤 했어요. 순자 씨,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모실 수가 있어요? 욕창 하나 없네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니까요. 그런데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12년 동안 나도 사람이었어요. 가끔은 정말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친정에 일주일도 못 갔어요.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으니까요. 친정 어머니 49제 때도 겨우 하루만 다녀왔습니다. 친정 동생이 그때 말했어요. 언니, 어떻게 친정 어머니 49제에 하루만 와?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친정 동생의 그 말이 평생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2시간씩 일어나 시어머니 자세를 바꿔드리던 그 시절,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정호 씨는 양복점 일에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들들도 자기 방에서 추차 떨어져 있었지요. 새벽 2시, 새벽 4시, 새벽 6시. 나는 어두운 안방에서 혼자 시어머니 옆에 앉아 그분의 마른 손을 잡고 있곤 했습니다. 가끔은 그분이 잠결에 내 손을 꼭 쥐어 오시기도 했어요. 말 한마디 못 하시는 분이었지만 그 손의 떨림에서 나는 그분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도 가끔은 너무 지쳐서 시어머니 옆에서 깜빡 잠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새벽이 다 되어서야 깨어나 깜짝 놀라곤 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깐 졸았네요. 그분은 그저 흐릿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그렇게 12년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82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분은 내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다. 정호한테 잘 부탁한다. 정호는 너 없으면 못 산다.
나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미전도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며칠 동안 푹 쉴 수 있었어요. 정호 씨는 그런 나를 데리고 처음으로 부부 둘이서만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 동해바다였어요. 결혼하고 42년 만에 처음 가본 여행이었습니다. 그 동해바다에서의 사흘은 지금도 내 가슴에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정호 씨와 나는 작은 민박집에서 묵었습니다. 바다가 바로 창문 앞에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첫날 저녁, 우리는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호 씨는 4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손을 잡고 걸었어요. 평소에는 부끄러워서 길거리에서 손도 못 잡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날 바다를 바라보며 정호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정말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네요. 정호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진작 이렇게 데려와 줬어야 했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할 것 없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에요. 둘째 날, 우리는 동해의 작은 항구에서 회를 떠먹었어요. 정호 씨는 평생 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내가 좋아한다며 일부러 회집에 들어갔습니다. 순자야, 너 좋아하는 거 먹어라. 오늘은 내가 사주마. 그 사람은 직접 회를 한 점씩 집어서 내 앞접시에 놓아주었어요. 42년을 같이 살면서 처음 받아본 그런 다정함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회보다도 그 사람의 손길에 더 배가 불렀어요. 그날 밤 민박집 창문을 열어두고 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누웠습니다. 정호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앞으로 자주 이렇게 여행 다니자. 어머니 모시느라 못 다닌 거 다 채워주마. 나는 그 사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정호 씨는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부터는 너만 위해서 살자. 우리 아들들도 다 컸고 어머니도 편안히 가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나는 그 사람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2년을 기다린 약속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정호 씨와 둘이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에서 돌아온 지 정확히 3개월 뒤 정호 씨가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혼하자.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우리는 아침 밥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정호 씨는 평소처럼 멸치볶음을 집어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로 그 말을 꺼낸 거예요.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도 참. 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호 씨는 웃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우리 그만 살자. 그날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호 씨는 매일 그 말을 했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순자야, 미안하다. 그냥 이혼해줘.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도 못했어요. 두 번째 주가 되자 화가 났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세 번째 주가 되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말을 해야 알지. 이유도 없이 무작정 헤어지자고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정호 씨는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긴 거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헤어지자는 거냐고 따져 물으면 그 사람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침묵했어요. 그 첫 해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졌어요. 오늘도 그 사람이 또 그 말을 꺼낼까? 오늘은 어떻게 그 말을 막아야 할까? 그런 생각에 아침 밥상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호 씨는 점차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양복점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지요. 어떤 날은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거실에 불을 켜놓고 기다렸어요. 정호 씨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나를 보고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순자야,
왜 안 자고 있어? 빨리 들어가서 자. 나는 그저 당신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자요? 라고만 대답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말을 했어요. 나 기다리지 마. 그냥 이혼하자. 두 번째 해가 되자 나는 정호 씨가 변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마르기 시작했어요. 양복점에서 일할 때도 자주 기침을 했고 어떤 날은 한참 동안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내가 점심을 차려놓고 양복점으로 내려갔는데 정호 씨가 가게 한쪽 구석에서 손수건을 입에 대고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그 손수건에 무언가 묻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은 황급히 손수건을 호주머니에 넣고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야, 점심 먹으러 왔어? 나 지금 바쁘니까 너 먼저 먹어라. 나는 그날 정호 씨의 얼굴이 너무도 창백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저 양복점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몸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그 사람이 매일 이혼을 요구한다는 그 사실에만 매달려 울고만 있었어요. 40년을 같이 산 아내가 남편의 그런 변화 하나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게 지금도 너무 한스럽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자 나는 정호 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것 말고는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와 헤어지려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양복점으로 내려갔습니다. 가게에서 정호 씨와 단둘이 마주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요. 누구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누구인지만이라도 말해줘요. 정호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어요. 순자야, 정말 다른 여자는 없다. 절대로 없어.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그 눈빛이 너무도 진실해서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냐는 질문에는 또 그 사람이 침묵했지요. 그럼 왜요? 다른 여자도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정호 씨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로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네 번째 해가 되자 나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매일 같이 듣는 이혼해 달라는 그 말에 더 이상 화도 안 났고 더 이상 눈물도 안 났습니다. 그저 마음 한쪽이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정호 씨는 그 무렵부터 집에서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기는 했지만 두세 숟가락 떠먹다가 그만 일어나곤 했지요. 여보, 왜 안 드세요? 하고 물으면 그저 속이 안 좋아서 그래 라고만 대답했어요. 나는 그 무렵부터 그 사람을 위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끓여드리던 그 죽처럼 정성을 다해서 끓였어요. 그런데도 정호 씨는 그 죽조차 절반도 비우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밤중에 화장실에서 그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걱정이 되어 "여보, 괜찮아요?" 하고 문 너머로 물으면 그 사람은 황급히 "괜찮다. 그냥 잠깐 속이 안 좋아서 그래."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그저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만 했지요. 그 사람은 "걱정 마라. 별일 아니다." 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재현이는 그때 43, 둘째 재민이는 40이었어요. 둘 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큰아들은 부산에서 둘째는 인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들에게 부모의 이런 일을 알려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절의 어머니라면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자식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게 어머니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정호 씨는 여전히 매일 이혼을 요구했고 나는 매일 거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씨가 양복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그 가게를 동네 후배에게 헐값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나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가게를 정리해요? 그 사람은 그저 짧게 대답했어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 양복점을 정리하던 날, 나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호 씨가 40년 동안 일했던 그 작은 가게,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둘이서 키워온 그 가게. 간판이 내려지고 안에 있던 재단기와 재봉틀이 트럭에 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나가며 인사를 했어요. 박 사장님, 가게 정리하시는구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호 씨는 그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지요. 그 사람의 굽은 등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늙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텅 빈 양복점 2층 살림집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정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그 사람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정호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날도 그 사람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저 그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정호 씨는 집에서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어요. 가끔 한밤중에 일어나 보면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나는 다가가지 못했어요. 다가가도 그 사람이 나를 밀어낼 것 같았거든요. 그 무렵 나는 동네 친구들에게 우리 일을 살짝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옆집 박씨 아주머니, 시장에서 만난 김씨 할머니, 교회 권사님, 그분들은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순자 씨, 그 양반 분명히 바람이 났어. 안 그러면 그렇게까지 이혼하자고 할 이유가 없지. 순자 씨, 차라리 이혼해줘. 그렇게 매달려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남자들이 다 그래. 늙으면 늙을수록 더해. 나는 그 말씀들을 들으며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어요. 어떤 날은 정호 씨의 양복 호주머니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라도 단서가 나올까 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서는 늘 약봉지만 나왔어요. 처음 보는 약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약 이름을 종이에 적어두고 동네 약국에 가서 물어보려 했지만 결국 용기가 나지 않아 그만두었지요. 40년을 같이 산 남편 몰래 그 사람의 약을 조사한다는 게 그 자체로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새벽, 정호 씨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양복점에서 쓰던 낡은 가위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부엌 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차마 가지 말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등이 너무도 굳어 있었거든요. 순자야, 짐을 다 싼 정호 씨가 나를 불렀습니다. 나, 이제 나간다. 도장 찍어줘. 부탁이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유라도 말해줘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만 알려줘요. 그럼 도장 찍어드릴게요. 정우 씨는 오랫동안 나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말 못한다. 미안하다. 그렇게 그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2년 동안 정호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렀어요. 와서는 묵묵히 거실에 앉아 있다가 또 이혼해 달라는 말만 남기고 떠나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이 바람이 났대. 아니야, 도박에 빠졌다더라. 아니, 다른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더라. 그런 말들이 내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어요. 도장만 찍으면 정말로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40년을 함께한 그 사람을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큰아들 재현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재현이는 내 앞에 앉아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큰아들의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재현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한테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너도 알잖아. 재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가 저한테 따로 부탁하셨어요. 어머니께 도장을 받아달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부탁?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어요.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재현이는 그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호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변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재현이에게 말했어요. 알았다. 도장 찍어드리마. 그렇게 우리는 결혼 43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73의 나이에 이혼녀가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친정 식구들은 안타까워했고, 아들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했습니다. 이혼한 날 저녁, 나는 정호 씨를 따로 만났어요. 그 사람은 동네 작은 다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그 사람은 너무도 마르고 늙어 있었어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나는 그 사람 앞에 앉아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말해줘요. 왜 그랬어요? 정호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1년만, 1년만 기다려줘. 1년 뒤에 모든 걸 다 말해줄게.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도 슬퍼서 차마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나는 친정 동생 집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물어봐도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는 저희도 잘 몰라요라는 대답뿐이었어요. 잠시 후 정호 씨가 왜 그토록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 그 이유를 듣는 순간 여러분도 저처럼 가슴이 무너지실 거예요. 이혼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친정 동생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미안했고 무엇보다 40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 차렸던 밥상을 이제는 나 혼자만을 위해 차린다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어요. 그 사람의 따뜻한 몸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옆자리는 늘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자꾸 그 사람 몫을 더 푸곤 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여보, 이것 좀 봐요 라고 부르려다가 입을 다물었고요. 4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머리로는 헤어졌다는 걸 알지만 몸은 도무지 그 사람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요. 친정 동생은 그런 나를 안쓰러워했어요. 언니, 그 양반이죠. 그 양반이 언니한테 이렇게 한 거 잘못한 거야. 언니가 뭐 부족해서 그 양반이 떠났겠어. 그 양반이 잘못한 거지. 동생의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꾸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들들도 가끔씩 와서 나를 위로해 주었어요. 큰아들 재현이는 부산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 달에 2번씩 올라왔습니다. 둘째 재민이는 인천에서 가까우니까 거의 매주 와서 반찬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아들 모두 아버지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니? 라고 물으면 둘 다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네, 잘 계세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친정 동생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대문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그 차에서 한 중년 남자가 내렸는데 검은 양복을 입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순자 여사님이십니까? 나는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그런데요, 누구신지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변호사였어요. 여사님, 박정호 선생님의 부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된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서 일주일 전에 박정호 선생님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여사님께 이 봉투를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정호 선생님께서는 지난주 화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빨래 바구니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마당에 빨래들이 흩어졌어요. 가을 햇살이 그 빨래들 위로 무심하게 쏟아졌고 나는 손에 든 명함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고 떠났어요. 그 봉투에는 정호 씨가 직접 쓴 편지 한 통과 작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표지에는 그 사람의 익숙한 글씨로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43년을 같이 산 그 사람의 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친정 동생이 잠든 후에 나는 작은 방 불을 켜고 그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지는 정호 씨가 양복점에서 늘 쓰던 그 누런 줄 종이였습니다. 그 사람의 떨리는 글씨로 적힌 첫 문장은 이랬어요. 순자야,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그 문장을 읽고 나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끝까지 읽어 내려갔어요. 정호 씨는 편지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동해 바다로 여행을 다녀온 그해 여름, 그 사람은 동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검진 결과 폐에 그림자가 보인다고 했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3기였어요. 의사는 길어야 2,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병원에서 나오면서 결심했답니다. 순자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자. 알리면 그 사람은 또 10년 넘게 시어머니 병수발하던 그때처럼 나를 돌보느라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을 거다. 나는 그렇게 그 사람을 또 고생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부터 나를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같이 이혼을 요구한 것도, 양복점을 헐값에 처분한 것도, 집을 나간 것도 모두 다 나를 자기 곁에서 떼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자야, 내가 너한테 평생 미안한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우리 어머니 12년 동안 너 혼자 모시게 한 것. 둘째는 이번에 또 너를 내 병수발에 매달리게 할 뻔한 것. 너는 시어머니 모시느라 내 친정에도 못 가고 내 인생도 못 살았다. 그런데 이번엔 또 내 병수발이라니. 나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그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뭐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슬픔, 그 사람이 그 큰 병을 혼자 짊어졌다는 안타까움,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 마지막 1년을 나 없이 보냈다는 외로움. 그런데 그 모든 감정 위로 가장 강하게 솟구쳐 오르는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분노였어요. 그 사람을 향한 분노. 40년을 같이 산, 나를 끝까지 믿어주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한 깊고 깊은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편지를 읽고 첫째로 든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배신감이었어요. 나는 일기장을 손에 쥔 채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죽이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40년을 같이 산 내가 그렇게 못 믿어웠어요. 내가 당신을 못 돌볼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약해 보였어요? 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미웠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오히려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배신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좋은 것도 힘든 것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장 힘든 마지막 1년을 나와 나누지 않고 혼자 짊어졌어요. 그게 사랑일까요? 나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오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약해서 못 견딘다. 순자한테는 이 짐을 지울 수 없다. 그 사람은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나를 자기 인생에서 밀어낸 거예요. 40년을 같이 산 동반자에게 마지막 1년을 함께 할 자격조차 주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이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너를 위해서 라는 이유로 배제당해 본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정말로 복잡합니다.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걸 머리로는 이해해요. 그런데 가슴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이후 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친정 동생은 걱정이 되어 의사를 부르려 했지만 나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나 괜찮아. 그냥 좀 자야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작은 방에 틀어박혀 그 사람이 남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은 정호 씨가 폐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한테 들었다. 길어야 2, 3년이라고. 순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밀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시어머니 때처럼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을 거다. 나는 그걸 두 번이나 그 사람한테 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떠난 뒤에도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일기장의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그 사람이 매일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순자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다. 순자가 울었다. 나도 부엌에서 혼자 울었다. 이 거짓말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오늘은 순자가 무릎을 꿇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너무 미안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순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일기장의 그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나는 그 사람이 매일 밤 어떤 마음으로 잠들었을지 짐작이 갔어요. 오늘 밤도 순자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1시였다. 내가 늦게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걸 안다. 그래도 일찍 들어가면 또 같이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한테 이혼해 달라는 말을 해야 한다. 그게 너무 괴롭다. 순자가 오늘 양복점에 점심을 가져왔다. 내가 가게 한쪽에서 기침을 하다가 손수건에 묻은 자국을 보고 말았는데 황급히 호주머니에 넣었다. 순자가 봤을까? 봤다면 큰일이다. 그 사람이 알게 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 그 페이지를 읽으면서 나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한참을 일기장을 덮고 있었어요. 4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자기 손수건에 묻은 그 자국을 나에게 들킬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다니. 그 사람은 정말로 끝까지 자기의 고통을 나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거예요. 일기장의 어느 페이지에는 이런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들었다. 의사가 이제 길어야 1년이라고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자가 좋아하던 동네 빵집 앞을 지나갔다. 40년 동안 순자가 좋아하는 그 단팥빵을 한 번도 사들고 들어간 적이 없다. 오늘은 사가지고 들어갈까 했지만 결국 사지 않았다. 내가 잘해주면 순자는 더 매달릴 것이다. 그러면 더 미워하기 힘들어진다. 미안하다, 순자야. 너한테 그렇게 작은 다정함 하나조차 못 베푼다. 그 페이지를 읽고 나는 거실에 나가 단팥빵 봉지를 찾았어요. 그 사람이 떠난 뒤로도 나는 가끔 그 동네 빵집에서 단팥빵을 사와서 혼자 먹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40년 동안 그 빵을 한 번도 사오지 않았던 게 사실은 일부러 그랬던 거였어요. 가장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기 마음을 감추려 했던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정호 씨가 양복점을 정리하던 그날 밤의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양복점을 후배에게 넘겼다. 평생을 같이 한 그 가게다. 그 안에 내 청춘이 다 묻혀 있다. 그런데 후배에게는 시세의 절반 값에 넘겼다. 후배가 미안해 하길래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눈물을 보였다. 후배는 내 사정을 안다. 의사한테 같이 다녔으니까. 그런데 오늘 순자는 그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갑자기 정리하느냐고 물었다. 그 사람한테 정말 미안하다. 나중에 순자가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미움받아 마땅하다. 정호 씨가 양복점을 그 후배에게 헐값으로 넘긴 이유도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 후배는 정호 씨의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40년을 같이 산 아내보다 그 후배가 그 사람의 마지막을 더 가까이서 지켜본 셈이었어요. 나는 그 사실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고 슬픔이 다시 분노로 바뀌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저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끝까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40년을 같이 산 아내한테 그 마지막 한 해의 진실조차 나누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그 사람다웠어요. 정호 씨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짐을 남에게 지우지 못하는 사람.
자기 슬픔을 남과 나누지 못하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다정함이었고, 동시에 그게 그 사람의 가장 큰 결함이었습니다. 일기장의 중간 부분에는 우리 두 아들 재현이와 재민이 얘기도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들들에게는 자기 병을 알렸던 거예요. 마지막 1년 동안 그 사람은 두 아들의 집을 번갈아 가며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부산 큰아들 집에서 6달, 그 다음에는 인천 둘째 아들 집에서 6달,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신신당부했답니다. 어머니께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어머니께 알리면 너희 어머니가 또 나를 돌보겠다고 달려올 거다. 나는 너희 어머니를 그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큰아들 집에서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산에 내려온 지 2달이 됐다. 며느리가 매일 죽을 끓여준다. 그래도 순자가 끓여주던 그 죽 맛은 안 난다. 40년 동안 순자가 끓여준 죽에 길들여진 입맛이라 다른 사람이 끓여주는 죽은 영 입에 안 맞는다. 그래도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다 먹는다. 큰아들은 매일 밤 내 옆에서 자준다. 내가 새벽에 기침을 할 때마다 일어나서 등을 두드려준다. 그 모습을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만약 순자가 알았다면 순자는 자기 인생 다 던지고 나를 돌보겠다고 했을 거다. 그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둘째 아들 집에서의 일기에는 더 슬픈 글들이 많았어요. 인천에 올라온 지 1달이 됐다. 몸이 점점 더 나빠진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 둘째, 며느리가 너무 잘해준다. 그런데 며느리가 잘해줄수록 순자 생각이 더 난다. 40년을 같이 산 그 사람이 이 마지막 순간에 내 곁에 없다는 게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래도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순자를 위해서 한 선택이라고. 그런데 가끔은 정말 모르겠다. 이게 정말로 순자를 위한 건지 아니면 그저 내가 그 사람의 아픈 표정을 보고 싶지 않은 비겁한 선택인지. 그 페이지를 읽으면서 나는 또 한 번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선택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게 정말로 사랑인지 아니면 비겁함인지. 40년을 같이 산 사람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마음을 다 알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다는 걸 나는 그 일기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둘째,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여줬다. 내 생일이라고 잊고 있었다. 40년 동안 매년 내 생일이면 순자가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끓여준 미역국을 먹었다. 며느리가 정성껏 끓인 게 맛있긴 한데 자꾸 눈물이 나서 혼났다. 며느리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묻길래 너무 맛있어서 라고 둘러댔다. 사실은 너무 그리워서였다. 순자가 끓여주던 그 미역국이. 그 일기를 읽고 나는 그 사람의 마지막 생일이 떠올랐어요. 정호 씨의 생일은 5월 12일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친정 동생 집에서 그 사람 생각에 하루 종일 울었었어요. 40년 동안 매년 미역국을 끓여주던 그 사람의 생일에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이지 못한 그날. 그런데 그날 그 사람도 둘째 며느리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우리 둘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거지요. 마지막 1년 동안의 일기에는 정호 씨의 글씨가 점점 흐릿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쓰던 글씨가 뒤로 갈수록 떨리고 비뚤어져 갔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글자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매일 빠짐없이 일기를 썼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한번 깼다. 또 순자 꿈을 꿨다. 순자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꿈이었다. 너무 행복했는데 깨고 나니 다 사라졌다. 오늘은 큰 며느리가 산책을 시켜줬다. 부산 바닷가를 둘러보면서 그 동해 바다 여행 생각이 났다. 순자랑 같이 갔던 그 마지막 여행. 그때 순자가 회를 먹으며 그렇게 행복해 했었지. 그 행복을 더 못 줘서 미안하다. 오늘 의사가 1달이라고 했다. 이제 일기 쓰는 것도 힘들다. 순자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두 아들이 부모의 이혼 앞에서 침묵했던 이유, 아버지 얘기를 꺼낼 때마다 시선을 피했던 이유, 이혼하자는 아버지 편을 들었던 큰아들 재현이의 어색했던 그 표정, 모든 것이 그제야 이해되었어요.
아들들은 1년 동안 그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주 어머니 집에 와서 반찬을 나르면서 그 사실을 숨겨야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일기장을 다 읽고 나서 나는 큰아들 재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재현이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현아, 너 알고 있었니? 수화기 너머에서 큰아들이 길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굵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재현이는 그날 새벽 내내 전화기 너머에서 울었어요. 아버지가 처음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저도 어머니께 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또 자기 때문에 다 쏟아붓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는 큰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피해자였어요. 그 사람의 어리석은 다정함에 휘말려 자기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가엾은 아들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가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다. 순자에게 변호사를 통해서 이 일기장을 전해줄 거다. 순자가 이걸 읽고 나를 미워해도 좋다. 미워하는 게 그리워하는 것보다 낫다. 순자야, 부디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너는 43년 동안 나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너를 위해 살아라.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하는 거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사람이 43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세 글자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못하면서 죽음을 앞두고서야 종이 위에 적어 놓은 사람. 그날 이후 나는 정호 씨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아들 재민이가 모시고 갔어요. 그 사람은 경기도 어느 작은 산 중턱에 묻혀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 사람의 비석을 바라봤어요. 비석에는 그저 박정호 1947년 5월 12일, 2023년 9월 8일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무덤 앞에 천천히 앉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나는 일기장에서 뜯어온 마지막 페이지를 무덤 앞에 펼쳐놓고 그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40년을 같이 산 나한테 마지막 1년을 같이 할 자격도 안 주다니요.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만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 모시느라 12년을 고생한 나를 또 당신 병수발로 고생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보,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40년을 당신과 같이 살았어요. 좋은 것도 같이 나누고 힘든 것도 같이 나누는 게 부부예요. 그런데 당신은 마지막 1년을, 가장 힘든 그 1년을 나와 나누지 않았어요.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상처예요. 여보, 그래도 알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당신 방식이 어리석었지만 그 어리석음의 뿌리는 결국 사랑이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미워하면서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분노하면서도 결국엔 그리워질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런 거니까요. 그날 나는 그 무덤 앞에서 한참을 더 머물렀습니다. 둘째 아들 재민이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가 산 너머로 기울 무렵 나는 천천히 일어나 마지막으로 그 비석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 가세요. 다음 생에 또 만나면 그땐 부디 나한테 모든 걸 다 나눠줘요. 그날 무덤에서 내려오면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정호 씨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남긴 그 부탁.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나는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지만 그래도 그 사랑의 마지막 부탁은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정 동생 집에서 나와 나는 작은 방 한 칸짜리 월세집을 얻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한글 교실에 등록도 했어요.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자식 키우느라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내가 73세 처음으로 나만의 시간이라는 걸 가져본 거예요.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함께 한글을 배우고, 금요일에는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토요일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40년 넘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온 내가 그저 김순자라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도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씩 그 낯쫌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의 밥상을 차릴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 텔레비전 채널을 내 마음대로 돌려도 되는 것, 점심을 라면 한 그릇으로 때워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것. 처음에는 그런 자유가 외로움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그 자유가 평온함으로 바뀌어 갔어요. 아들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재현이는 한 달에 2번씩 부산에서 올라왔고, 둘째 재민이는 거의 매주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곤 했어요. 두 아들 모두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의 일기장은 지금도 내 머리맡 작은 서랍 안에 잘 모셔두었어요. 가끔씩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 일기장을 펼쳐서 다시 읽어보곤 합니다. 처음 그것을 읽었을 때 느꼈던 그 격렬한 분노는 이제 시간과 함께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가끔은 그 일기장을 덮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여보, 당신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누군가는 정호 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병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분명히 거기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다고요.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는 나의 분노에 공감해 주실 거예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에게 마지막 진실을 나누지 않은 그 행동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형태의 외면이었다고요. 나는 지금도 그 답을 모르겠어요. 정호 씨가 옳았는지, 내가 옳았는지, 어쩌면 그 답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방식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다만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그 사람과 모든 걸 나누세요. 좋은 것도 힘든 것도 무거운 짐까지도 너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상대를 배제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외로움이에요. 해론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보호받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니까요. 내 나이 78. 이제 나도 정호 씨를 따라갈 날이 그리 멀지 않았어요. 어쩌면 내년일 수도, 어쩌면 10년 뒤일 수도 있겠지요. 다만 나는 그날까지 그 사람의 마지막 부탁대로 나만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호 씨를 다시 만나는 날이 오면 그때는 꼭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보, 그때 당신은 정말 행복했어요? 나를 밀어내고 혼자 그 마지막을 보낸 그 시간이 정말로 당신이 원했던 사랑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이야기를 꼭 보러 가세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을 파고드는 또 다른 사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늙은이의 부탁이에요.